민주당은요. 30%가 넘었던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각 당 해석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준혁,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리고 한 번도 낙마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한편으로 자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연 중도층을 그리고 수도권 민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120석에서 140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율이 30%를 넘기면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저희들은 확실히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한 65%에서 75% 사이를 예상을 하고요. 65% 이상이 나오면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표가 단독 과반, 이게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최후의 목표입니다. 31.28%. 4년 전 총선에 비해서 거의 5%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아까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성치훈 부의장님, 민주당 내부에서 사전투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라는 내부 기류가 있는 겁니까? 애둘러서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해찬 위원장이? 아니요.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1차 목표 정도를 겨우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민주당의 고무적인 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단순히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게 전체 투표율보다도 서울과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과 호남이기 때문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좀 모이고 있다라는 것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사전투표율과 관련돼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2012년에 법 개정 이후에 16년 총선부터 도입이 된 건데 이제서야 이제 그 국민들에게 좀 더 제도적인 안착이 돼서 서서히 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하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 지형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권자 중에 60대 이상이 벌써 이제 3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고 또 고령층은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1차 목표로 잡았던 31.3%를 일단 거의 달성했으니 이제 본투표 투표율도 그만큼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한병도 전략본부장 얘기는 지난 총선 수준만 되면 대략 65% 정도만 되면 그 이상 투표율만 나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좀 까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넓게 잡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좀 더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가 넘어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유권자 지형이 변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원래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이유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데 젊은 층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20대에서는 젠더를 기준으로 좀 갈라졌거든요. 마냥 20대가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65에서 75가 아닌 그래도 70%는 넘어야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이 투표율 65%를 분기점으로 두고 각자 뭐 아전인수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유불리는 확실히 65%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따질 수 있지 않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문화일보 소속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일부 야권 사람들 중심으로 벌써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제1당이 되면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고 벌써 200명이 들어갈 의원총회 장소 찾는다. 이런 보도를 봐서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국회의장에 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선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 조정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아마 당선될 경우에 이제 경쟁이 벌어질 텐데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그렇게 가정이 되면 강성이 일단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벌써 이 국회의장 운운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뭐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저는 아마 그런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그 하원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펠로시가 그 시정연설 문을 박박 찢는 모습들을 그런 연출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 게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계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뭐 그런 것들인데 글쎄요, 너무 김칫국 빨리 마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상승된 분위기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반대편 측면에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결집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예측하는 게 70% 넘으면 된다는데 지난 대선이 보면 투표율 70% 넘었잖아요. 사전투표율 36%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는 지금 국민의힘의 승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걸 비춰보면 그런 일반적 원칙이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미 뭐 잔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한 번 더 발휘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뒤에 만약에 추미애 후보, 추미애 국회의장이 있고 또 앞에는 또 상상컨대 조국 대표가 앉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벌써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투표 이틀 전이니까 냉정하게 이 얘기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공히 전국 50곳 정도를 접전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여기가 민주당이 봤을 때 서울 초박빙 지역이다. 12곳을 찍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저기입니다. 뭐 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강남을, 송파갑. 근데 이제 저길 좀 유심히 보면요. 몇 군데는 국민의힘과 겹치는 곳도 있고 민주당을 저기를 격전지라고 본단 말이야 라는 지역도 있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12곳을 이재명 대표 저를 콕 집은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확하게 이 공표금지 기간 전에 찍었던 50개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어떤 전략적 고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송파 가불병을 묶은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송파병은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표 기간 금지 중에는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면 송파병에도 이제 뭐 유리한 국면이 또 전환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선거 공표 기간 금지 기간이 6일 동안에 민심도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금 선거 구도상의 이슈들은 특별한 변수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에 지지층의 투표율이 남은 변수이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특정 지역을 경합지로 거론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또 지역 연고자들의 뭐 전화 이런 부분들 연결시켜서 경합지를 우세 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뭐 서울 외에도 경기와 인천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경합지에 대해서 확실한 우세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라 이런 뭐 입장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 11곳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애초에는 12곳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콕 집은 그곳 다시 한번 화면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받았던 자료와 지금 조금 다른 건 동대문 갑의 안규백 후보가 빠졌어요.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다시 SNS를 업데이트한 모양인데 다시 11곳이 됐고 근데 이제 강전혜 변호사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여당에서 저렇게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11곳이 격전지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아니다. 서울 강남 3구가 박빙이라고 말도 안 된다. 주장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빙이 되고 싶은 지역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오늘 이 이미지를 봤는데요. 여기 있어서 송파, 갑을 그리고 강남을 그리고 또 여기 서초을 함께 넣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이미지 지금 12곳에서 11곳으로 줄였는데 이 지역이 박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지금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리가 이제는 강남까지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유권자분들께 말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것이 사표인데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지자분들께서 내가 가서 투표해도 큰 의미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뢰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행동인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이렇게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유사명 후보라든지 뭐 영등포 김민석 후보 이런 지역들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상대 후보와의 어떠한 대결 구도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좀 행복 회로를 돌린 이런 명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략적으로 희망 핑크빛 전망을 해서 바람을 좀 이재명 대표가 넣은 거다. 조기현 변호사가 좀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뭐 강남, 서초, 송파가 이 대표가 분석한 박빙이라고 되물으면서 거의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을 했는데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당 대표들의 이제 대장정 지원 유세 일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의 동선과 그에 담긴 메시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길 보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다 각자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무려 8차례나 찾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 7번이나 찾았습니다. 여기가 당대표가 꼽은 최대 격전지다. 여기는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바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체라고 할까요? 좀 고전하고 있는 게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지역구가 꽤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에서도 굉장히 경기도가 안 좋았고 이번에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이 파문이 있으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수원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 지난 대선 때 이제 지난 총선 때 5석이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했거든요. 예. 여기서 최소한 한두 석이라도 이제 건져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했고 또 이 지역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김준혁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논란된 발언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주로 보면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급인 이제 나경원 후보 지역을 정말 많이 갔어요. 여기 지금 7차례나 방문을 했는데 그만큼 이 본인이 어떤 원희룡 후보와 지금 겨루고 있고 또 나경원 후보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이쪽에 어떤 중심 벨트를 흐트러뜨리면 나머지도 상당히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나경원 후보를 꺾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기세를 좀 꺾어보겠다. 예.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마지막 어떤 핵심 포인트로 수원과 동작 이 두 곳을 일단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위 각 당이 분석한 격전지 3대 벨트가 있잖아요. 뭐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 낙동강 벨트. 그중에 한강 벨트 동작 이재명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고 반도체 벨트 수원 한동훈 위원장이 무려 8번이나 찾았습니다. 거의 10번 가까이 두 당대표가 갔는데 그럼 내일 두 사람의 마지막 피날레 유세 장소는 어디가 될지 성춘 부의장님. 일단 대략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이 유력하다는 마지막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송파에서 선거운동을 자정에 시작한 한 위원장이 청계광장에서 마무리한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유력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아니죠, 대장동 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용산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말지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사예요. 아무래도 시작을 용산에서 했고 마무리도 용산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의 향방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용산에서 처음과 끝을 같이 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더 강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 선거를 시작할 때 왜 저녁 12시 땡 시작하자마자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민주당도 시작할 때 12시부터 어디 뭐 민생 현장이나 이런 데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용산에서 시작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좀 더 강화시키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내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 문제가 있는데 재판 시간이란 게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최대한 늦게 끝나더라도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마지막 유세는 대통령실 위치한 용산. 만약에 본인이 앞서 저희 뉴스탑10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던 본인 재판 관련해서 실제로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면 용산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청계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의 대략적인 가닥도 일단 잡힌 것 같습니다. 화면이 바뀔 테고요. 조기현 변호사께 이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가 보니까 좀 눈에 띄는 유세 전략이 있던데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언급을 300번 가까이 270번 넘게 했고 본인 얘기 61번. 그런데 한동훈, 조국, 김준혁, 양문석 이런 인물들 얘기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동훈 위원장, 윤 대통령 얘기 6번, 이재명 대표 얘기를 470번 했고요. 조국 대표 거의 500번 가까이 했는데 글쎄요. 주요 인물에 대한 언급 빈도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이 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론대 또 한동훈 장관이 끝까지 지금 밀고 있는 2조 심판론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고요. 이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는 어떤 기본적 구도는 여론상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선거 전략이라든가 메시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적인 메시지를 냈던 거고,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2조 심판론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상쇄되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선거 전략을 바꿀 필요성도 있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비판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정 정도 보수층 지지 결집이라는 부분에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조국 대표가 출연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공세를 약간 무력화시킨 측면도 있어서 좋은 전략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이 선거에서 택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 이재명과 조국의 구도, 또 범죄자 프레임, 이 선거 구도를 끝까지 끌고 온 결과가 저와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 반론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제가 굳이 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 전략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테니까요. 일단 이런 보니까 근데 상당히 극단적인 비유가 확실히 수치가 있네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과 각 후보들 특히 조국 대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비판과 언급을 많은 양을 쏟았다는 얘기 한국을 보도를 인용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마무리를 정리해봤습니다.